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세법 OX 100제 특강 51번부터 10개의 지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지문 10개를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51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를 딱 보는 순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장이고요. 일단 맞는지 틀리는지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답은 O예요, X예요? X죠. 왜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30일이 틀렸습니다. 그쵸? 자, 문제는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으로 고치셔야 되죠. 자, 사업자가 옳은 질문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받은 때 아니에요.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닙니다.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되셨죠?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자, 그래서 선발급 세금 계산서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대가의 전부 일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 말고 또 3개가 더 있습니다. 뭐죠? 일단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의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적고 그 사이 기간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일 때에도 대금의 청구 시기에 발급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에도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여러분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 나오면요. 끝에는 뭐 돈 받은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끝나야 돼요. 자, 계약서, 청구서, 약정서 30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일단 선발급을 하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을 먼저 하시고요. 그 발급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이루어지면 공급을 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에 공급을 하면 공급 시기가 발급 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장기할부 판매 계속적 공급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그래서 선발급 세금계산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만 복습하실 게 아니고 혹시 이 지금 OX를 푸시고 나서 갖고 계시는 세법 기본서를 보실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공급시기 특례 파트 또는 세금계산서 선발급 파트를 찾아서 5가지 우리 뭐 장기할부 판매하고 계속적 공급까지 포함해서 5가지의 선발급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52번으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영수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면 면세인데 면세 대상이 학술연구단체가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2가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거나 원래는 면세지만 학술연구단체 등이 연구단체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연구와 관련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때는 면세 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날부터 5년간은 면제를 받지 못한다. 이 면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적용받을 수 없고 그 기간이 지나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문장인데요. 자, 과연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자, OX 어떤 거죠? X. 어디가 틀렸어요? 5년.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고치셔야죠. 자, 그래서 옳은 지문 읽어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가 면세재화예요. 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그러니까
재화 용역 자체가 예를 들어 쌀, 장미꽃 이런 것들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자, 영세율 적용 대상, 또 학술 등 연구단체가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두 가지고요. 자,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이게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비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때는 면세 포기가 가능해요.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세 포기 신고하시고 바로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고요. 그러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거죠. 과세사업자가 되면 뭐가 좋죠? 영세율 적용이 돼요. 영세율 적용도 되고 학술연구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했을 때 이제 매입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지만 영세율 사업자라든가 학술연구단체 실비 무상 공급이니까 공급가액은 없을 것이고 매입세액은 있을 거니까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전액 환급이 되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세율 적용 대상 학술연구 기술연구단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 이거는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면세 포기 대상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암기하시고요. 자, 한번 면세 포기 신고하면 계속 적용해야 돼요. 당분간. 얼마 동안? 3년간. 3년간은 면제를 받지 못한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과세사업자인 것이고 3년이 지났는데 나 다시 귀찮아. 나 과세하기 싫어. 나 면세할래. 그럴 때는 면세 재적용 신고를 3년 지나고 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과세사업자인 겁니다. 그래서 5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자, 53번 갈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 여러분 괄호로 묶으면 되죠. 괄호 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 괄호 닫고 그리고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국가는 국가에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는 말이 면세 대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국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면세 대상인가? 자, OX 생각해 보세요. 답은 X. 왜요? 유상이 틀렸습니다. 여기 유상이 틀렸고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 공익단체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읽는다? 국가, 국가 등에 또는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이다. 그런데 만약에 유상으로 공급하면 이건 돈 받고 판 거잖아요.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공급하는 게 면세가 되려면 무상 공급을 했을 때만 면세이다. 요것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세요. 자, 54번으로 갑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뭔 소리예요? 이거 지금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틀렸죠.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2가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간이과세자는 뭐다?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발급 안 하시면 발급해야 되는데 안 하면 미발급가산세 2%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가 공급대가예요. 간이과세자는 아주 특이한 일반과세자랑 연결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공급대가 기준으로 갑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인데 최초 과세 기간에 간이과세 적용받겠다고 신고해가지고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받고 있는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 기간이 간이과세인 경우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인 거죠. 그때는 자,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자들이 2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자, 직전 과세 기간에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 기간에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자를 우리가 영수증 발급 의무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영수증이라는 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세금 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재화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도 O인지 X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은 X죠. 자, 세금계산서인데 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 우리가 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란 말이 없으니까 선발급은 아니에요.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그 실제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나오면 우리 월합세금계산서 등의 특례세금계산서, 합계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25일이 아니고 10일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다시 연습할게요. 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끊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끊고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해당 거래일이 뭐예요?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진짜로 거래한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하시는 거고요.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거를 특례세금계산서 또는 후발급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요거 말고 다른 후발급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건 이상의 거래를 했다. 그럼 그 두 개를 합해서 1월 31일자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또는 같은 달 안에서 1역월 이내에서 보름 단위 또는 열흘 단위, 이런 식으로 한 달 안에서 단계를 뭐 2단계 또는 3단계로 열흘씩 또는 15일씩 묶어가지고 그 묶은 기간의 마지막 날을 작성연월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특례세금계산서는 방금 말씀드린 한 달치 합하건 보름치 합하건 한 달 안에서 뭐 이제 두 건으로 발급하건 세 건으로 발급하건 항상 끝이 뭘로 끝나냐면 특례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 다음 달 10일은 작성연월일이 아니고 발급 행위를 하는 날짜예요. 자, 56번 갑니다.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자, 여러분, 위탁 판매하고 대리인에 의한 판매는 같은 급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상법에 의한 우리 상법에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 수탁자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대리인과 대응되는 게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본점 주사무소를 하나로 괄호로 묶어서 본점으로 읽듯이 죄송합니다. 자, 위탁 판매하고 대리인에 의한 판매는 묶어가지고 그냥 위탁 판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위탁자랑 같은 말이 본인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수탁자랑 같은 말이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뒤에서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누구 명의로?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자,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하고요. 이 경우 위탁 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수탁자 또는 대리인, 위탁자 또는 본인, 또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 요렇게 읽으면 너무, 지금 문장도 길고 뭐가 많잖아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괄호를 일단 묶었죠. 자, 묶고 위탁 판매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동그라미 친 거 기준으로 읽을 거예요. 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수탁자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 또는 본인은 위탁자로 읽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자, 수탁자가 누구 명의로?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 이거 수탁자가 인도하는 거잖아요. 적송을 해가지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적송해서 수탁자가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해 주는 거니까 위탁 판매는 그렇게 수탁자가 누구 명의로 발급한다? 사실은 위탁자 거니까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데 발급 행위만 수탁자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수탁자가 물건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가 와서 300개를 사가려고 그래요. 그럼 100개를 먼저 보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200개를 보내서 수탁자가 다시 200개를 소비자한테 뭐 배달해 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위탁자가 아예 200개를 물류센터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발송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 회사들이 자기 창고나 물류센터를 따로 갖고 있을 때는 물류센터에서 저희가 뭐 발주 넣는다 뭐 한다 뭐 이러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위탁 판매는요, 아무리 수탁자가 직접 인도하건 위탁 판매 계약을 통해서 물건이 개수가 부족해서 위탁자가 직접 공장에서 출고를 해주건 간에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위탁 판매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탁자가 직접 인도를 했다. 직접 인도를 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위탁자가 당연히 자기 명의로 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됐죠? 원칙에 예외가 붙은 건데 이거 무슨 뜻인지는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경우 자 당연히 수탁자의 등록번호는 덧붙여 적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얘가 위탁 판매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자 또한 위탁 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 이건 뭐죠? 이거는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게 맞고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거고 그 경우에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자, 틀린 지문인가요?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거 없죠? 맞는 지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서 위탁 판매나 위탁 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된 지문들 되게 잘 나오고요. 잘 나오는 문장 묶어놓은 거니까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다음 57번으로 갑니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에요. 장려금,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 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자, 이거 바로 OX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O예요, X예요? X죠. 왜? 자, 제가 맨날 노래 부르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금금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게 시험장에 가면 제 목소리가 귀에서 들릴 겁니다. 혹시 납세담보 하면 떠오르는 거 없나요? 납세담보.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뭐라고요?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요거가 시험장에서 문장을 딱 보는데 제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거예요. 라고 우리 합격생분이 합격수기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높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해 주시면 사실 뿌듯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거 있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금금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가 틀렸죠? 볼까요? 자,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 장려금 다른 거 필요 없고 사업자가 지급하는 자 장려금 또 대손 금액은 대손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손 금액은 대손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시면 안 돼요. 대손 세액은 우리가 외상 매출을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짜리를 했다. 그럼 공급가액 100만 원 띄어먹힌 부분이 대손 금액이고 부가가치세 띄어먹힌 부분은 대손 세액입니다. 대손 세액은 세액 공제잖아요. 근데 대손금은 공급가액은 과표를 줄이지 않습니다. 건들지 마셔야 돼요.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돼요. 별표치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금 하나 더 뭐 있어요? 하자보증금.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너무 길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뭐다? 금금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약간 이런 거 있죠. 국세기본법에서 의무자 플러스 의무자. 또 권자는 권자이다. 들은 뭔지 떠올라요? 권자는 권자이다. 양도담보권자가 채권자이다. 그럼 채무자가 양도담보 설정자이다. 그래서 기억 잘 안 날 때 권자가 권자이다. 아니 뭐 싫으면 권자가 권자이다 하시든가. 또 아까 의무자 플러스 의무자 뭐죠? 생각나세요? 납세의무자 플러스 징수의무자는 납세자이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약간 글자가 막 떠다녀야 돼요. 눈앞에. 그리고 귓가에 막 제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 마지막 추가 부연 설명하고 58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장려금은 돈 주는 거예요. 장려금 우리 회사 물건 많이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돈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대가 관계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됐고 그건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그건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인데 이 장려금이 아니고 장려 물품을 제공하면 판매 장려 물품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이나 상품을 준 거예요. 우리 회사 재고를 준 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입니다. 장려 물품 하면 판매 장려 물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증가해요. 됐죠? 장려금은요. 판매 장려금은요. 돈으로 준 거. 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과세 표준을 건들지 않는 거. 되셨죠? 자, 58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법정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 괄호는 됐고 괄호를 괜히 읽었네. 법정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대손세액 공제 금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 한다. 괄호 빼고 다시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법에 정하는 사유, 법정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대손세액 공제 금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다. 자, OX 가볼게요. 답은 X. 왜 X예요? 뭐가 빠졌어요? 10년 지난 날 속하는 과세기간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자, 10년 지난 날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빠졌잖아요. 그쵸? 여기서 확정신고 대손세액 공제는요. 과세기간까지가 아니고요. 대손 확정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올바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 10년 지난 날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이 빠지면 안 된다. 그때까지 우리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법정 사유가 뭐다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우리 회사가 개인이면 개인사업자다. 그러면 그때는 소득세법상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우리 채권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채무의 출자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을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거 대신 주식을 발행받았고 발행받은 주식의 시가가 매출 채권 가격보다 금액이 낮으면 그 차이 금액은 대손된 거니까 이건 정부가 법으로 시킨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정 사유가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 플러스 채권 조정, 채권 채무 재조정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받았는데 발행받은 주식의 시가가 우리가 포기한 채권가액보다 주식 가격이 낮다. 그러면 그 차이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는요. 일단 우리가 채권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또는 마찬가지로 바드럼 이런 것들도 채권은 공급 대가로 기장이 돼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거래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외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손금은 우리 대손세 공제 금액은 대손금 즉 띄어먹힌 채권 전액인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에 얼마? 100이 아니고 110이에요. 110분의 10. 그래서 곱하는 대상이 공급 대가면 분모가 110으로 가고요. 곱하는 대상이 공급가액이면 분모가 100으로 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공급가액이면 100인데 우리는 세액을 구해야 되니까 세액이잖아. 세액. 우리가 구하는 게 세액이다라고 하면 분자가 10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하실 게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그거하고 더불어
대손세공제뿐만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만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가산세. 예정 때는 가산세 적용 안 하고 확정 때만 적용한다. 또요. 우리 공통매입세 안분 정산한 다음에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도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 됐죠? 뭐 그런 것들도 기억 같이 해보세요. 59번으로 갑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 이 과세 유형이 전환이 돼서 매출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일반과세자였다가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 돼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라는 과세 유형 전환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를 한다.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결국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려면 포기 신고를 하려면 원래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적용받으려는 달에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적용받으려는이 뭐냐면 여기 위에 거잖아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해석은 해드렸으니까 이 문장이 O인가 X인가를 찾아볼게요. 고민해 보세요. 답은 X. 왜요? 전달이 되죠. 지금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은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이에요. 그럼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에 언제?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다는 과세 유형 전환 통지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라는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은 자들은 적용 포기를 할 수 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수 있고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이제 적용받겠다는 건데 언제부터? 포기신고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니까 포기신고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이 적용은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아까 전달 여기 마지막 날까지 앞에 전달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포기신고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고 포기신고일이 속한 달에 말일까지 간이과세자죠. 그래서 이거는 포기신고를 모든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포기하고 일반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 되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기한에 대한 어떤 내용을 포기신고 기한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만약에 적용받으려면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전달 마지막 날. 문장이 길어서 슬쩍 넘어가면서 좀 약간 실수하기가 좋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세요. 60번입니다. 일반환급, 조기환급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 부가가치세 환급 잘 나오죠.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모두 다 일반과세자가 받는 거고요. 일반환급은요 과세기간 단위예요. 그러니까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가 확정신고죠. 그래서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가 아니고 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환급을 하도록 돼 있고 조기환급은요.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 신고도 할 수 있고요. 확정신고,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조기환급 신고가 돼요. 그러면 원래는 30일 이내에 돌려줄 거를 좀 더 빨리 돌려주죠. 또 조기환급 신고 기간은 매 월별, 매 2개월별. 월 단위로도 되고 2개월 단위로도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뭐예요?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며칠이에요? 이 문장 틀렸죠? 며칠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15일 이내. 되셨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5일 이내에는 끝에가 신고하여야 한다로 끝나고요. 왜? 신고기한은 25일이에요. 환급은요. 이 서술어가 환급이니까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이렇게 가야 돼요. 25 아닙니다. 25는 신고하여야 한다. 됐죠? 일반 환급은 옳은 지문 읽겠습니다. 마지막.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고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는 거예요.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30일이 아니고 기한 지나고 30일. 조기환급은요. 예정신고 때도 조기환급 되고 확정신고 때도 되고 조기환급 신고기간 매 월별 매 2개월별로
자, 신고기한,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거예요. 자, 조기환급 신고는 그럼 기한이 언제예요? 자, 조기환급 신고 대상 기간 끝나고 25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신고는 25일 이내, 환급은 15일 이내, 조기환급은. 되셨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6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